국내 증시가 어제 오래간만에 아주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추석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을 불색시킬 만큼 정말 강한 상승세였죠. 네, 미국 시장에 힘을 입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간만에 활짝 웃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금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해준 만큼 오늘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고 국내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58%, 나스닥이 1%가량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75%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또 상승세가 힘을 받았다고 알 수 있는 그래프 확인하고 계시고요. 이날 여러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 대체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금 B컷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 밤사이에 또 금리를 한 번 더 인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9월 FOMC 인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이날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초록불이 더 많이 보이죠. 그만큼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로 인해서 S&P 500의 11개 섹터가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8%로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2% 이상씩 올랐고요. 통신주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시죠. 사실 이 소식 자체가 빅테크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식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밤사이에 강보 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그런 반독점법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꽤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유럽연합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빅테크 때리기에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벤스 미 부통령 후보가 애플이 중국의 노예 노동 혜택을 받는다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빅테크에 대한 칼날이 계속해서 겨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엑스박스 게임이죠. 사업부에서 610명을 해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최근 들어서 비용 절감은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1.34%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배송기사들이 노조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들의 임금을 인상해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주도 꼭 체크를 해봐야겠죠. 뉴욕 증시 반도체주 훈풍을 어제장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밤사이에 그런데 2% 가까이 오르면서 국내 증시 오늘장엔 또 어떤 움직임을 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블랙웰 관련 긍정적인 발언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그때의 낙폭을 이제 다 회복을 했고요. 또 현지 시간 5일 그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5일을 기준으로 지금 목요일장 종가까지 7.7%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3.8%가량 밤사이에 하락을 했는데 이 이슈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이유 바로 BNP 파리바가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꺼번에 2단계나 강등하면서 매도 그리고 목표 주가도 67달러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HBM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 결정력이 떨어질 것이다. 올해 실적 맞추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HBM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BNP 파리바의 이런 발언들이 혹여나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와 관련돼 있는 이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밤사이에 3%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현대차와 포괄적 협력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비용 절감 또 차량 개발에서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에 일제히 국내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제히 7시에 나왔다는 건 그 전에 좀 엠바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소식이 장 마감 후에 좀 보도가 된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도이체방크의 지금 해리스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TV 대선 토론 이후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조금 더 벌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해리스 수혜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도이체방크는 어떤 것을 관련주로 보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해리스 대표적으로 중산층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맺고 있죠. 이로 인해서 주거도 지원하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거 지원에 따른 주택건설 관련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도이체방크의 의견입니다. 레녹스 인터내셔널, 캐리어 글로벌, 트레인 테크놀로지 모두 공조, 에어컨 관련된 그런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고요. 스탠리 블랙앤데커는 공구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펜테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풀, 수영장 관련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IRA 정책이 민주당의 지금 핵심 정책이 되고 있죠. 이 IRA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에 따라서 전기 제품과 시스템 제조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이체방크의 주장인데요. 이튼, 허벨, 버티브 모두 다 전선 전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버티브의 경우 지금 데이터 센터와도 같이 함께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과불화 화합물 규제 좀 말이 어렵죠. 쉽게 풀이하면 환경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강화하는 규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일럼을 관련주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이 자일럼은 폐수 처리하는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리스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전히 그래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보다 이날 스탠다드 차타드가 트럼프가 이기면 비트코인 12만 5천 달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 비트코인 일단 한 번은 더 오를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승리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7만 5천 달러까지 다시금 오르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가 승리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보다 더 큰 12만 5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2025년 말 전망치로는 비트코인 가격 20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누가 승리를 할지 이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또 11월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은 뉴욕 증시 훈풍을 국내 증시가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휴장을 앞두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장도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BNP 파리바, HBM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그런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GM과 현대차의 협력 소식이 들려왔죠. 어제 이미 현대차 3%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모멘텀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국내 증시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개장 전에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간만에 양대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크게 뛰어오르면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하루를 기록을 했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그동안 모두 등을 돌렸다가 어제는 양지수 모두 다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2,572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731선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들이 순매수로 돌아와 준 만큼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쪽을 먼저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말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차근차근 담아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우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간만에 지수 상승에 함께 몸을 담았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지게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가기도 했는데 앞서서 정다인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셨듯이 현재 GM과 관련된 소식이 장후에 전해지면서 오늘 또 장중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여전히 코스닥 안에서 2위를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알테오젠도 담아갔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관련 형제주들도 담아갔습니다. 실리콘2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8%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었죠. 1월부터 7월까지 현재 이 멕시코에서 K-뷰티의 지속적인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실리콘도 지난 6월에 장중에 고점을 찍고 나서 3개월 동안 지속적인 가격 행보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장중에 어제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실리콘2와 관련해서는 저점 기회 올 때 빨리빨리 담자라는 의견의 보고서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4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6만 원 선까지 제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K-뷰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기관 쪽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기관 쪽은 보시면 재밌게도 앞서 외국인들이 담았던 상위 종목과는 완전히 겹치지 않는 종목들로 담아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외인들은 어제 SK 하이닉스를 담았다면 기관에서는 삼성전자를 많이 담아간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어제 기관 쪽 안에서는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을 또 대거 담아간 모습도 포착이 가능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동일하게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들 위주로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을 이슈와 섹터 단으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젠슨왕 CEO가 우리에게 미리 추석 선물을 안겨줬죠. 어제 저희 시간에서도 함께 점검을 했었고 정말로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손을 잡고 동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형 블랙웰 생산이 순항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의 칩을 쓰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AI 수요에 대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지금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만약 부족할 경우 TSMC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3나노 AI 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TSMC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돌려서 말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 자체가 앞으로 사우디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그 전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했던 점이 어제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에게는 상당한 가격 상승의 힘이 되어졌고요. 또 내부적인 이슈를 체크를 해보면 내년에 반도체 R&D 관련해서 예산을 12% 올해보다 증액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소식까지 겹치면서 더 큰 폭의 상승을 함께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제 2%,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함께 키웠고요. CXL이나 재료 부품 쪽, 3D 낸드 쪽, 그리고 설계 쪽까지 두 자릿수 이상 오랜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점에서 워낙 가격 따지기를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던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올라준 만큼 오늘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반도체 쪽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외에 또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원전 관련
관련주들도 분위기가 좋았죠. 지금 8년 만에 원전 3호 그리고 4호기의 건설 허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현재 정책에 다시금 또 탈바꿈이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신한울에서 현재 계획서를 냈던 해당 부분이 건설 허가 소식을 받으면서 어제 에너토크가 21%, 우리기술은 13% 증가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감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삼성이 내놓는 보핏에 대한 이 출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젤 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출시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메인 사이트에는 보핏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날짜 출시와 함께 로봇 관련주들 이번 달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지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위고비가 다음 달이면 출시가 됩니다. 라파스가 어제 20% 가까이 올랐고 블루엠텍도 11% 정도 오름폭을 보였는데 이제 블루엠텍은 국내에서 위고비를 유통시켜주는 유통사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주사로 맞았던 이 비만 치료제를 패치형으로 붙여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재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라파스 어제 동시에 같이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20%대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지금 국내에서는 싹센다가 출시가 되고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싹센다 매출액이 60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죠. 싹센다는 매일매일 투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위고비는 주 1회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또한 싹센다보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다음 달 출시 전까지 해당 테마 안에서의 순환 움직임도 점검을 해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 전 확인해 볼 이슈들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에서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하나의 테마로 묶인 것은 아니었고 각자 개별 이슈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큐라티스와 프레스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어제 상한가 안착, 그리고 옵티코어 같은 경우는 2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공시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오가니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주식 병합 결정이 나오면서 주가 안정화 그리고 기업 가치 재고와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시간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니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의 시간에서 상한가의 움직임 오늘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단기적인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네 가지 종목의 종가 현황을 함께 보시면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오가니틱 코스메틱이 4.6% 정도로 가장 큰 폭의 오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장 이후의 변동성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국내 증시 날인 만큼 우리 추석 때 뭐 할지 함께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추석 때 가족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작년 추석만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이 됐었습니다. 1947 보스턴이나 거미집 그리고 천박사 테마 연구소 등이 동시에 개봉을 하면서 이 극장가가 굉장히 붐비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올해 추석에는 딱 단 한 편의 영화만이 출시가 됩니다. 다만 기존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었던 베테랑의 후속작인 만큼 그 기대감은 오히려 더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베테랑 2 출시를 앞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은 1,000만 관객 당연히 돌파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석 기간 안에 어느 정도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관객들을 동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목요일에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J E&F이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위주로 전일 종가 현황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CJ E&M과 CJ CGV 어제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왔었고요. 쇼벅스나 뉴 같은 경우는 나름 상승의 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화 관련주들 추석 전후로 해서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 또 오늘부터 유럽에서 에스모 진행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장중의 변동성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전략 함께 챙겨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하죠. 코스피에서 발 빼는 외국인 배터리 밸류업주는 챙겼다. 예. 어제 삼성전자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어제 8거래일 만에 2천억 넘게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판 거가 한 근 4조 원 가까이 되는 걸 생각을 하면 어제 2천억 정도 산 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하도 팔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사니까 반갑긴 했습니다. 무조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로 순매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반도체를 많이 팔았던 거죠. 근데 지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저렇게 팔고 있고요. 9월 들어서만 벌써 3조 8천억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8월까지 하면 한 6조가 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무조건 팔기만 했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샀습니다. 괜찮은 종목들이라는 거의 기준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표 있으니까 표부터 좀 보죠.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LG엔솔, 현대일렉트릭, 신한지주,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현대글로비스, 강원랜드. 앞에 종목들 대부분 사실 보면 굉장히 낮이 익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중에 대장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역시 좀 크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관심이 많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은 하여간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지주 LG전자는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현대글로비스 강원랜드 이 회사도 두 군데가 막판에 올라와 있던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섹터들이 좀 좁혀져 있고 또 그 섹터 중에서도 좀 대형주, 대장주 격들이 좀 껴 있고 대부분이고 또 이들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분기별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회사들, 그러니까 실적이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향후에도 성장성이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는 거.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화장품도 계속 나쁘진 않은 거니까요. 여기에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성장성에 대한 얘기는 뭐 이견이 없죠.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쪽도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이런 종목들 그중에서도 좀 대형주들 여기에 외국인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흔한 말로 옥석 가리기가 거쳐진 검증이 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호흡이 짧게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호흡이 좀 길게 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런 종목들을 평소에 눈여보셨다가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하신다면 그리고 또 길게 보신다면 어쨌든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다.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원전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원전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큰 호재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원전은 밖에서만 수주한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탈 원전 정책을 펼쳐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것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번에 체코 원전 수주 얘기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원전 2기 이게 이제 새로 공사에 좀 들어갑니다. 신한울 3, 4호기인데요. 이 표 한번 보시죠. 발전 용량이 1,400메가와트급입니다. 2기고요. 1기가 그러니까 3호기가 2032년, 4호기는 33년에 준공이 됩니다. 공사비 1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체코 원전 생각하면 확실히 국내에서 되는 게 단가가 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니까 체코 원전보다는 크죠. 체코 원전이 1,000메가와트급이니까 그건 이제 체코가 원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여준 거고. 94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 2004년이죠. 그거와 이제 사이즈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근데 이제 오른쪽에 추진 경과도 잠깐 보시면요. 원래 이 신한울 3, 4호기는 2017년 2월에 허가가 다 됐던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백지화가 됐던 게 다시 원점 회기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외에도 기존에 있는 원전 중에서 수명이 다 돼가던 원전 10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것도 3기를 건설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원전 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무게를 많이 실는 이런 정책 추진이 진행이 될 거로 보고요. 결국은 이 전력 어떤 그 수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역시 원전이다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주 얘기를 좀 해보죠. 조선주 상반기에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뭐 악재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가, 그러니까 신조선가, 배 가격 올라가죠. 수주는 계속되죠. 경쟁자는 뭐 딱히 없죠. 특히 고부가치선 같은 수주는 뭐 거의 우리가 다 가져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뭐 노후 선박 교체 얘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얘기들 등등등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보고 있으니까 요즘에 조선주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최근 1개월 사이, 한 달 사이 조선주 주가 변동률 추이 표로 좀 만들어 놓은 건데 보면 HD현대중공업이 16%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그 사이에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는 얘기죠. 한국조선해양도 15% 가까이, 미포조선도 14% 가까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사실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떨어졌다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주 최근에 안 좋았던 이유는 일단은 다른 것 중에서도 환율 떨어진 영향,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원화가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소위 말하는 고환율 수혜제라는 이 재료가 사라진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주가 좀 뜸해진 것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1위와 3위 조선사를 합병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사 단일 규모로는 이제 이걸 만들었다는 거, 그에 따른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요즘에 분위기가 좀 나쁜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가격이 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가장 근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가 이제 뭐 끝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전고점 대비 거의 육박을 했거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조선주 수주가 좀 뜸한 거는 도크가 2027년까지는 완전히 차이고 28년 것도 지금 거의 다 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주를 하는 것 해도 29년 뭐 이렇게 3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발주하는 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비싼 고부가치선 위주로만 지금 수주를 하고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국의 조선사 합병권도 실제로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다지까지 우리 시장에 우리 조선주들한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중공업 같은 역시 이제 조선주에서도 대장주들은 좀 사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도 좀 감안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조선주는 지금 흐름이 조금 내려앉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다. 호재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앞에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한번 잘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외신에서 이제 BOJ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J가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거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인하할 것이냐, 특히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인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게 한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BOJ의 정책 금리는 0.25%죠. 이 1%니까 앞으로 75bp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물론 이걸 올해 다 간다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일본 기준금리 추이 좀 나옵니다만 지난 3월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소폭 금리를 인상을 했고 7월에 또 금리를 한번 25%까지 0.25%까지 올려서 사실 그때 또 좀 전격적으로 올려가지고요. 엔화가 그때 워낙에 약세일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오면서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확대됐고 그게 이제 7월 말 8월 초에 글로벌 시장을 크게 떨어뜨렸던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1%에 대한 얘기는 BOJ 그 전문위원 쪽에서부터 얘기가 나왔고 우에다 총재도 그동안에 얘기했던 앞으로 이제 현재 계획대로 그러니까 예상대로만 간다면 정책 금리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제 그 수준이 대략 1% 정도로 좀 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금리가 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기 때문에 엔화 강세 현상이 더 계속될 것 같다 얘기는 하면서도 지난번 8월 달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강세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국은행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오늘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뜨겁게 타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던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현실은 어떠할지 소장님과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갈등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발점은 언제였을지도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좀 사이가 악화됐을까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시작된 게 무역전쟁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간 것, 이제 그렇게 정의를 시작하면서 미중의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25% 보복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열됐는데요. 뭐 결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가 아닌 걸로,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는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계속 늘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역 전쟁 이겼으면 재선했을 건데 바이든한테 이제 탈락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무역 전쟁 갖고서는 중국을 자초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취임하고 나서 최근 5월달 한 달 빼놓고 나서는 한 번도 무역 전쟁, 뭐 환율, 통상 문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저 빨간 색깔 그 왼쪽에 있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막대 그래프인데 보시면 2019년 한 해만 빨갛게 마이너스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무역 전쟁으로서는 이제 중국을 자초시키기 어렵다.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 때는 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한데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있습니다. 누가 되던 간에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충분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 네. 그래서 무역이냐 기술이냐의 이제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한다고 하면 뭐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트는 그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고, 근데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 지금 반도체로 목을 조우는 이제 동맹을 통한 기술 봉쇄가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미중의 무역 전쟁 이것들은 좀 시들해질 것 같고 다시 이제 기술 전쟁에 그 어떻게 보면 포연이 더 자욱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보다는 기술 전쟁 쪽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번에 열리게 되는 미국의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무역 전쟁이든 기술 전쟁이든 지속적으로 관계가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이제 해리스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은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한번 실력을 겨뤄본 경험이 있고, 반면 기술 전쟁에 있어서는 뭐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반도체 기술의 결핍이 중국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공식적인 언급 뭐 이런 건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한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정책이 바뀌었을 때 중국의 그 정책 여유가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미국은 대통령이 4년, 8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4년이면 이제 끝인데 거기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거 중간선거를 보면 대선 때는 여야 뭐 이제 있을 때 상하원을 여한테 몰아주지만 중간선거에서는 반드시 상하원 중에 하나를 야한테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레임덕이 3년 차부터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내정이다 그래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기대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쪽이 조금은 더 중국 입장에서는 소화하기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렇게 중국과 미국 간에 사실 갈등이 심화될 때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죠. 수출 의존국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미국도 우리나라에서는 포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인데, 만약 이 대선 이후로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동맹을 따르자니까 네. 이제 돈이 울고 이게 이제 돈을 따라가자니까 의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다 걸려 있는 문제가 아직도 중국이 우리 수출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19%로 여전히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충격이 있고 제일 조금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HBM입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의 그 AI 산업을 이제 봉쇄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 엔비디아의 챗GPT에 들어가는 GPU 당연히 봉쇄를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선거철에 물론 영향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게도 HBM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이제 자제해라. 이제 이렇게 요청이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만드는 걸 왜 요청을 하냐 그러지만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는 1월 달부터 뭐 지난달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압력을 넣고 있고, 지금 하이라이트가 바로 HBM에 대한 대중 수출 자제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 미국의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이라고 하는 FDP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더라도 거기에 미국 기술이 들어갔거나 이러면 이제 미국이 허가를 받아라 하는 그 조항을 한국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이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로 보면 수요를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해요. 이제 메모리도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뜨고 있는 HBM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그 반도체도 모든 반도체를 다 제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보면은 이제 H100 같은 지금 챗GPT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은 제재를 하지만 그보다 사양을 훨 낮춘 이제 H20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수출하는 것들을 그대로 허용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완전히 막힌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충격이 있는데 아마도 뭐 한미 간의 관계, 동맹 이걸 감안한다고 하면 HBM도 그레이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챗GPT 들어가는 그 엔비디아 칩도 그레이드가 여러 개 있듯이 예를 들면 HBM2 정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이 3고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4가 되는데 아마 2 정도에 들어가는 것 요거 정도는 아마 허용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중국의 실력을 보시면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HBM 2세대 정도 요 정도를 아직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시장은 뭐 4세대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2세대 제품 정도가 들어갔을 때 뭐 중국의 큰 그 AI 산업의 도약을 이제 뭐 이루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협상의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요 정도는 우리한테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반도체 관련해서 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먼저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반도체와 중국과 관련된 관계가 워낙 긴밀히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뭐 원자재라던가 배터리라던가 또 무시 못하는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반도체 외에 또 우리가 좀 우려를 하거나 미리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업황이 있다면 어느 쪽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차트 잠깐 보여줄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지금 현재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지금 차트에 빨간 색깔이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고 파란 색깔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국 수출 비중은 뭐 우리가 의존도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문제는 이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미 수출 비중 왼쪽 차트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거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 비중은 자동으로 줄이고 있는 반면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오른쪽 차트입니다. 이 노란 색깔이 대중국 수입 의존도인데요. 수출 비중은 훅 떨어지는데 수입 비중은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건데, 이 세 개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한 40%, 뭐 예를 들어서 그 리튬 같은 경우는 거의 80~90%를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수입
원자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대미 수출, 대미 흑자가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비중을 낮추는 것, 수출 비중 낮추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게 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의 소재를 중국이 시장 장악력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중국을 중국이라기보다는 중동으로 보고 우리가 석유 수입 안 되면 문제가 되듯이 중국은 우리 핵심 산업의 원자재 공급국으로서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어떤 나라도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핵심 주력 산업에 대한 공급망 관리가 이게 중동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에 이제 난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 풀어내는 것이 외교고 또 우리 뭐 실력이겠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대미 수출이 호재인 것은 반갑고 좋지만 그게 이제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반도체나 배터리의 핵심 소재 관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3의 국가로 맞추는 방법을 이거를 이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제2의 요소수 사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으로 팔고 있는 수출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또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수입 비중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표만 딱 놓고 봤을 때 또 여기서 바로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어쨌든 관세를 또 카드로 무기로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으로밖에 작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트럼프가 공언하는 것이 일단 뭐 IRA, 칩스법 이거 다 순복했다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0% 이제 뭐 관세 부과 근데 최근에 이제 선거가 가열되면서 2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선수를 쳐서 트럼프 대통령 60% 보복 관세 때리겠다고 그랬는데 100%를 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200 정도 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것은 다시 이제 무역 전쟁의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똑같은 비중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뭐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물론 선거 전에 선거인들의 많은 공약은 당선되고 나면 뭐 50% 이상이 빌공짜 공약이 되죠. 그러나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사람 스텝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율 이걸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비한 B 플랜, C 플랜, D 플랜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도 관세를 올려놨는데 트럼프는 더 공격적으로 추가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들을 미리 잘 점검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추석 이후로 이 G2,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또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는 일단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휴가를 보내고 오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대선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요. 그래서 뭐 증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지율의 이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에서 이게 어느 쪽으로 더 움직이냐는 것이 그게 핵심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해리스의 승리라고 하지만 뭐 미국의 그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앞서간 게 1.8% 정도예요. 그래서 1.8%는 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이제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게 돌발 변수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지지율 높다고 해서 당선되냐? 지난번 이제 뭐 그 클린턴하고도 트럼프하고도 지지율은 클린턴이 높았지만 뚜껑 열어봤더니 이제 트럼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대선 뭐 11월 초까지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마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요. 지지율의 변동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지지율이 답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변동성 관리를 조금 해야 될 거고 아직은
이 선거가 중간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제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은 아직 이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의 시장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 단기적으로 본다 보면 지지율의 변동폭 그걸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도 변동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자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뉴욕 증시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추석 선물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선물 오늘 국내 증시가 잘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저희 잠시 후에 개장까지도 이데일리 TV에서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